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미디어제트의 인터뷰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충북역사문화연대 박만순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충북역사문화연대라고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충북역사문화연대는 그 충북 지역의 현대사, 네. 특히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자료 수집과 구술 수집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책을 또 내셨는데, 지난번 책에서 두 번째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목이 이제 기억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 당시에, 좌익과 또 우익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에 대한 학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주로 해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작업들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건데. 예. 예. 제가 2002년도부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 민간인 학살, 또 정반대의 경우가 있죠. 네. 북한군과 지방 자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 양자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재작년에는 기억전쟁, 금년도에는 골령골의 기억전쟁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먼저 나온 기억전쟁이라는 이름의 책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동 고자리에서 단양 느티마을까지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고요. 요 하얀색 책은 지난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대전 형무소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실상을 찾아서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골령골은 그 당시에 대전 형무소가 있던 장소는 아닌 거고. 예. 예. 대전 형무소는 시내에 있었고요. 네. 그 시내에 있던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장소가 대전 산내 골령골입니다. 네. 당시는 대덕군에 소재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두 권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책에는 또 제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면 여기 기억전쟁 출판에 함께 하신 분들 해가지고 개인 단체가 있는데 제 이름 제 개인에 있는데, 제가 이 책 낼 때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제 이름이. 계좌는 미처 확인 못하고 일단 인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박만순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그렇죠. 이제 원래 형수 때문에 먼저 알았다가 예, 연탄 삼겹살집에서 이분을 처음 봤는데, 사실 이분이 정체가 되게 모호한 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충북역사문화연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단체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단체의 대표 박만순이고, 예. 이제 회원은 제가 볼 때 박만순 대표하고 형수가 있나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안 하죠. 회원이 2명이었다가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예, 그래서 1인 회원, 1인 대표 체제로 그렇죠, 예. 운영되고 있고, 이분의 그 좌우명이 뭐냐면, 누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그렇죠. 하지 말라는 일은 열심히 한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사는 우리라고, 예. 예, 성화동 지역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뭐 이런. 예, 마을 공동체 운동인데요. 하고 있죠. 여기는 회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사실 진보정당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오늘 방송 전에 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영업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이분이 지방선거부터 총선까지 폭넓게 활동을 하면서 출마를 3번인가요? 2번 했다니까요. 아, 2번 하셨습니까? 그럼 한 번씩. 예. 뭐가 먼저예요?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시연 98년도 했고, 네. 국회의원 2004년도 했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건 아니고 출마했던. 출마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충북의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최고 득표를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번 총선 때 그게 아마 깨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안 깨지면서 더욱 목에 좀 뻣뻣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총선에서 9.99%를 득표했어요. 근데 이게 소수점을 좀 뒤에 두 자리만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아마 9가 계속 뒤로 무한대로 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총선에 대해서 그 법정 선거 비용이 있고요. 10% 득표를 하면은 50%를 그걸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를 득표하게 되면은 100%다 돌려받게 되는데 뭐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에서 돌려받은 예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까운 게 뭐냐면 그 10%에서 4표가 모자라서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넘어갑시다. 그래서 4표를 차라리 1,000만 원씩 주고 샀어도 그게 나았겠다라는 그런 뭐 가슴 아픈 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 전쟁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분이 이제 기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방송에도 저희 부제가 붙는데 제가 기억 전쟁의 게릴라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억 전쟁을 갖다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뉴스 게릴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마이뉴스의 뉴스 게릴라로 활동하면서 이 그동안에 썼던 이 기억 전쟁과 관련된 글들을 이제 꾸준히 그 기고를 해가지고 상도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 3년 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등록을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꼭지 정도씩 그 기획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 좋게도 2년 연속 네. 오마이뉴스 올해의 시민 기자상이랑 올해의 그 시민 게릴라상 그렇게 2번을 받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안 쳐드리는데. 치고 이제 나중에 나갈 때는 또 박수 와 이렇게 치는 게 한번 나갈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책에 실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기억 전쟁을 내가 그러니까 사실 전공도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고 그 전에 뭐 이런 그 전쟁 당시의 어떤 양민학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그 뭐 시대적 그런 요구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지 처음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이제 역사에는 관심이 있었고 네.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2002년도에 그 충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성직자, 유족분들이 모여서 과거사법 입법화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제가 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형이 역사에 관심도 많으니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천주교 쪽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발 걸쳤다가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02년부터. 예. 그러니까 18년을 여기에 매진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제가 충북 도내에 자연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청주시 북이면 신길이라는 마을이 있으면 거기 아랫마을, 윗마을 이런 자연마을이 있는데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도 내에서 2,000개 마을을 다녔고요. 네. 한 개 마을 가면 보통 3명의 어르신을 만납니다. 네. 일단 가장 연장자,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유족, 네. 그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나이 많으신 분 3분을 만나서 교차 증언을 듣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 6,000명을 만났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다가 대전도 가셨고 어디도 갔고 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을 예. 만났고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예. 가장 많이 한 건 일단 녹음을 했을 테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촬영도 했을 것 같고 예. 또 받아 적기도 했을 테고 그죠? 예.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이 책 2권인데 예. 사실은 이 2권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지금? 이 책에 담겨 있는 얘기들은 전체 조사한 어떤 그런 물량의 몇 % 정도가 남겨져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 책에서는 이제까지 제가 듣고 활동한 거의 한 30% 정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연에 네. 용역사업을 받아서 청주청원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 예. 그리고 충북의 영동군은 네. 제가 모든 자연마을 다니면서 피해 실태 조사를 해서 예. 진실화해연에 납품을 한 상태고요.
그거 잠깐만요. 그런 예. 그거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 건가요? 그거는 전 직접 이제 다니면서 텍스트로다가 그러니까 한 녹음해서 거고, 텍스트 풀었다는 얘기인 거죠? 직접 이제 마을 조사를 해서 텍스트로 다 기록을 예.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작업 중에는 영상으로 한 것도 있고 네. 녹음한 것도 있어서 네.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납품을 한 게 있고 네. 그 이외에 제가 국가 용역 사업이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한 거에 있어서 예. 주요하게는 보고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영상 파일이 있고 네. 녹음 파일이 있고 네. 이 세 가지가 별도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책 이외에.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것이 70%이고 예. 30%는 두 권의 책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예. 보면 제일 간단하겠네요. 예. 그죠? 자, 그러면은 국가 용역을 받아서 일했던 기간은 한 몇 년 정도인 거죠? 불과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했던 예. 기간들이고 예. 나머지 16년은 그와 무관하게 그냥 돈을 써가면서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돈도 쓰고 좋은 일도 하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 댁에 옛날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먹다 보면 저도 그때 뭐 술을 그냥 무절제하게 먹던 시절이라서 뭐 여기 더 심했고 그래서 제가 이분 댁에도 가서 몇 번 잠수 잔 적도 있고 그런데 집에 가면 방 한 칸이 그 비디오 테이프로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는 옛날에 비디오 곽에서 빌려보던 그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그 6mm라고 하나요? 그거 갖다가? 예, 6mm 테이프죠. 예. 옛날 비디오 가게 테이프는 아니고 아닌가요? 6mm 테이프. 더 조그만한가요? 그 테이프가? 예, 6mm 테이프는 조그맣죠. 조그만한 그 6mm 테이프가 집에 한 400개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 400개의 내용은 물론 여기에 이 책들에게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죠.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들 갖다가 디지털화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텍스트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 달 전까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었는데 제가 좀 어쨌든 권력의 옆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게 선거가 끝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낙선한 뒤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분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무슨 보상이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청주가 지금 무슨 기록문화의 도시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록들 갖다가 그 후대에 갈 수 있게끔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지금 한 6장 정도를 예. 준비해 오셨는데 저 사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분의 배와 배꼽 부위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인데 저기에 무슨 그 총알이 박혀 있거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 사진인가요? 어떤 사진이죠? 저 사진은? 예, 6.25가 나고서 네. 그 청주 경찰서장이 청주 지역의 보도연명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난리가 났으니까는 네. 먼저 피난시켜줄 테다. 보도연명원들을. 그러니까 보리쌀 2대씩 갖고 청주 무덕관으로 모여라. 청주 무덕관이라고 무덕관이라는 거는 유도를 가르치던 저희 초등학교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 지금 현재 주네스 자리. 예, 주네스 자리인데요. 네. 그래서 청주 지역의 보도연명원들이 전부 모였는데 한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그 무덕관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날 트럭에다 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태우는데 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뒷결박을 해서 네. 철사나 노끈, 삐삐선 이런 걸로 다 묶어서 태우는데 혼자만 묶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2명, 3명을 같이 연결해서 묶는 거예요. 우리 저희 속된 말로 굴비역듯이라고. 그렇죠. 흔하는, 굴비역듯이. 그래서 그 목적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 했는데 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는데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어깨뼈를 네. 총 개머리판에다 때리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이 금방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네. 그래서 트럭에다 실어서 맨 먼저 예. 청주경찰서에서 지금의 공군사관학교 못 미쳐서가 남일면 쌍술인데 네. 거기에 내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강영애라는 분이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예. 이분과 저 남편을 임산부 아니었나요 혹시요? 예, 임신 8개월에 임신 만삭에
그 여성이었는데 네. 저분과 저 남편을 네. 그 쌍수리에 하차를 시켰어요. 내리게 했어요. 근데 저분들 두 분만 한 게 아니라 네. 한 200명의 보도연맹들을 내리게 해서 네. 앉아서 자세로 총살을 했습니다. 네. 죽기 직전에 저 남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결혼도 같이 했지만 이렇게 죽는 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으니까 네.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자.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기절했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게 저승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아니죠. 아, 저승에도 별이 있나 보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고통이 밀려오면서 아, 이게 이제 이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200명이 총 맞은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 저분이에요. 예. 저기는 지금 배나 배꼽이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 엉덩이와 옆구리 부분인데 네네네네. 저 총탄 자국. 네. 그냥 총알은 빼낸 건데 네. 그 자국이 지금 6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인데 저분이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학살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다음 사진 좀, 예. 저 자리는 어디냐면은, 저기 머리 많은 숱 많으신 분이 우리 박만수 대표님이신가요? 예, 저게 12년 전인데요. 네. 저 때만 해도 머리숱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양복하고 보니까 북한 사진기자 같아요. 예. 네. 그 고운 삼거리에서 문이 가는 방향으로다가 남일면 화당리인데요. 남일면 화당리의 그 다리 밑에서 네. 청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청주 형무소 재소자 약 100명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쌍술이 거쳐서 절로 다시 옮긴 건가요? 같은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인가요? 예, 다른 날인데 네. 쌍수리는 보도연명원들을 죽인 보도연명원. 장소이고 네. 저기는 청주 형무소 재소자를 네. 죽인 데인데 여순 사건 관련자 그리고 청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 중에서 중죄인들 네. 이 실형을 많이 받은 분들이 저 자리에서 죽었는데요. 그러면 저 좌익사범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아니 저기는 좌익사범들이죠. 그렇죠. 저 자리는. 예, 예. 그래서 저 죽은 장소를 네. 저 옆에서 증언하신 분은 화당리 주민이신데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예, 또 다음 사진. 여기 다음 사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잠깐 예.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알겠지만은 예. 보도연맹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예. 대해서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예, 보도연맹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무슨 기자들의 모임인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국민보도연맹이죠. 예, 정확한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인데 네.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자신의 정책,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전국에 지금은 다 따지면 교도소, 당신은 형무소에 전부 빨갱이로 치부를 해서 잡아들입니다. 네. 근데 전국의 형무소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잡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찍 정책만 취할 수는 없으니까 당근 정책으로 교화시키자.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어요. 국민보도연맹의 원래 뜻은 뭐냐? 네. 이전에 빨갱이 활동했던 사람들,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을 자수를 시킨다. 그렇죠. 전향을 해서 자수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자수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충성을 서약하는 사람들, 즉 반공단체죠. 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의 3대 강령이 있는데 예. 첫 번째가 김일성 반대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남노당, 북노당 반대. 세 번째가 대한민국 절대 지지예요. 예. 즉 이거는 반공단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인데 그럼 왜 죽였냐? 국민보도연맹원들 중에서 6.25가 나서 일부가 북한군의 부안해동에서 동조할 수 있다. 네.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추측으로다가 대한민국의 20만 명의 보도연맹을 처형한 사건이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을 좀 보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반공단체라는 거죠. 근데 예. 정말 좌익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반공단체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을 맞춰야 되고 뭔가 그 가입 경쟁을 시키니까 전혀 어떤 그 좌익 활동 경력이 없던 사람들도 뭐 비료를 준다라든지 뭘 준다라고 이렇게 그런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그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도 사실 제가 그 괴산군 사리면을 제가 옛날에 한번 뭐 라디오 방송에 있을 때 제가 그 녹음기 하나 들고 와서 제가 쭉 다 인터뷰를 했던 기록들이 저한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것들 보면서 이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 빠른 시간 안에 다 이 사람들 갖다가 다 쉽게 말하면은 군경이 서로 합동해가지고 이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도처에서 벌어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일면 쌍술이라든지 또 화당이라든지 또 분터골 예. 예, 이런 장소들에서 이제 이 청주 군교만 하더라도 일어났고 또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또 시가 그 도로 내면서 예. 저쪽 거기는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죠? 거기가 거기는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입니다. 네, 도장골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저게 창고로 보이는데 저기는 네. 지금은 전 청주시가 된 예전 지명으로 따지면 청원군 오창면에 오창 양곡창고 터인데요. 네. 건물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요. 당연히 저 양곡창고에서는 오창 보도연명원들과 진천군의 일부 보도연명원 약 300명이 학살된 장소고요. 저기선 또한 한 80명 정도가 현장에서 살아난 그런 아주 특이한 장소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 몰래 살려준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80명이요. 아니요. 저 창고에서 네. 1950년 7월 10날 네. 그 정문과 후문에 기관총을 설치를 해놓고서 대한민국 군경들이 집단 사살을 하고 그 다음날 7월 11일 날 새벽에 미군이 폭격을 하면서 저 건물이 이제 부서졌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를 한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80명이나 다행히 살아난 그런 아주 특이한 장소죠. 저는 사실 이제 분터골 그 발굴할 때도 갔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괴산군 사리면 취재할 때는 그 북일면 내출이라는 데서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안 계속 그 비가 오면 핏물이 흘렀고 그 이제 초등학교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참 뒤까지 그 인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차가 글로 지나갔나 봐요. 예. 청주에서 음성 쪽 가는 예. 기차가 지나갔는데 그 고개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그 고개를 넘다가 그 못 넘어가고 서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사람들 내려서 뭐 밀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죽은 원원들 때문에 여기 기차가 못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보통 그 우리가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네. 거기서도 청주 보도연명은 약 150명이 학살된 데인데 한 3, 40년 들어와서 그쪽에 이제 주유소가 몇 번의 주인이 바뀌면서 계속 운영이 됐는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그 주유소를 지면서 그 굴삭기가 몇 번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고 네. 또 그곳에 이제 왕래되는 네. 그 일반 국도의 그 승용차들이 거기서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게 그 사건과 꼭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원한에 찬 네. 그 지역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예, 저 사진은 뭐냐면은 보도연명원들을 아까 죽일 때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에서 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즉 6.25 난 지 3일 만에 북한군에 의해서 함락이 돼서 네네. 서울에 있는 보도연명원들 일부가 북한군에 협력을 해서 총뿌리를 대한민국에 돌렸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방도 다 그럴 거다라는 추측하에서 예방 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예. 저분이 증언을 한 거예요. 저분은 네, 네. 김만식이라는 분인데 네. 6.25 당시에 강원도에서 주둔하고 있던 6사단 헌병대 1등 상사였는데 저분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무전에 의해서 보도연명원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그 전에? 1950년 6월 28일경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 6월 28일경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처음에 저분이 학살을 진두지휘한 게 강원도 횡성인데요. 횡성에서 누구를 죽인 거냐면은 춘천 횡성 지역의 보도연명원을 죽인 거예요. 네네. 지금은 도로가 발달돼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들을 이동하는데 몇 시간이면 네. 100km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6.25 때는 춘천에 있는 보도연명원들을 소집을 하려면 하루 이상이 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횡성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이 소요가 돼요. 즉 6월 28일 날 서울의 일부 보도연명원들이 그런 반란 같은 걸 일으켰기 때문에 보도연맹을 죽인 게 아니라 6.25가 나자마자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미 계획은 섰던 거고 네. 6.25가 나자마자 국가의 최상부층에 의해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강원도 횡성에서 있었다라는 게 거꾸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충북도청에서 2007년도 7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요. 네. 그해 2달 있다가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보고서에 저분이 증언한 게 모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석됐던 것이 180도 다 뒤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었죠. 저 설명을 듣기 전부터라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전쟁 나면서 결국은 서울을 버리고 그 한강다리 끊고 본인 피난 간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죠. 예. 도망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뭐 그런 며칠간의 서울의 경과를 보고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저런 명단을 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가 해방이었든 간에 좌우익 대립이 있었고 또 위소가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그 국민보도연맹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다음 사진은 네. 저분은 우리가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형무소 사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최상부층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은 경찰청이지만 당시에는 치안국, 네. 도경찰국, 경찰서, 지서를 통해서 보도연명원들을 예비검속해서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는 계엄하의 상태였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조건 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군의 지시를 거부를 하면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군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만 하더라도 보도연맹원을 죽이라는 소집해서 죽이는데 협력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려준 지서장, 우익단체 간부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대략 1000명 넘게가 살아났어요. 저분은 영동군 용산면의 양조장 주인 김노원 씨인데요. 저분이 용산 지서장한테 건의를 해서 가만히 창구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약 50명을 살려준 의인이죠. 충북의 신들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그럼 저분은 뭐 좌우익 이런 활동을 했던 분인지는 확인이 안 됐나요? 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우익 인사죠. 저분은 그 지역의 유지고 용산면에서는 아주 내놓으라 하는 유지이면서 우익단체 거두인데
영동군의 군수나 경찰서장이 오면은 저 사람이 주도해서 영접을 하고 얘기는 술 들어줘야 대접하고 되는. 네. 지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저 사람의 이야기하면 모두 들어주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저 사람이 살려준 거죠.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한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뭐 지서장하고 다 한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암시를 줘서 오지 마라 도망가라 이런 암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인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 목숨을 잃은 경우도 반대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영동군의 여러 군 단위에서는 지서장들이 보도연명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 좀 특정 인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갈아만 입고 오고 다시 온 거예요. 또 청주에 한 분은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청주경찰서 경찰들이 그 축구 선수를 알아서 가서 담배 사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시 정말 담배를 사갖고 왔는데 세 번이나 그런 기회를 줬는데 이분은 정말 순수해서 다시 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좌익 활동을 했던 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좌익 활동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실적 채우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보도연명원이 돼서 그 애꿎은 목숨을 잃었고 또 우리가 분단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천형이 되어서 그 자손들은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굉장히 또 그 남들의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자라는 이런 그 비극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게. 그렇죠. 보통 그 6.25 때 보도연맹 또 부역 혐의자 형무소 재소자로 죽은 분들의 그 가족들이 맺힌 한이 빨갱이 가족이라고 누명을 쓰고 또 그분들에게 연자제 신원조회로 온갖 2차, 3차 가해를 주면서 불이익을 가했는데 연자제는 1981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보위 시절에 공식적으로 없애기는 했지만 폐지는 했지만 관행적으로는 90년대 말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두환 씨라고 이제 호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그러면 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전쟁은 그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것도 누군가의 목숨을 그 빼앗아야지만 승리하는 전쟁인데 이 무장이 돼 있지 않은 양민들이 더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뭐 사실 폭탄을 떨어뜨릴 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인다 이런 게 없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참으로 참혹한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군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자익에 의한 학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하셨을 텐데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충북의 경우에? 한번 다음 사진 잠깐 볼까요? 저 사진을 보면은 저게 지금 청주에 당산이라고 하는데 당산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동부배수지. 거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산성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명장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뒷산이 당산이라고 하고 예전엔 동공원이라도 또 불렸던 장소죠. 저 사진은 뭐냐면은 청주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우익 인사들을 후퇴하는 북한군과 지방 자익이 1950년 9월 24일하고 9월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 당산이란 장소에서 22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참 궁금한 게, 그 이승만 정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좌익인사들을 그 형무소에 가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청주 형무소에 우익 인사들이 200여 명이나 이렇게 수감돼 있던 이유는 뭘까요? 우선 6.25가 나기 직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국방경비법 위반에 정치사상범, 뭐 다른 말로 좌익수 이 사람들이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초기에 대한민국 군인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학살을 했죠. 또 보도연명원도 학살을 했죠. 이번에는 북한군들이 남한을 점령을 대한민국 대다수를 점령하니까 이번에는 우익단체 그다음에 미처 피난 못 간 군인 경찰 가족들을
소위 말해서 반동이라고 해서 네. 잡아서 형무소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인민군들이 남한을 점령했던 기간 동안에는 행정이나 치안 이런 것까지 다 접수가 됐던 걸로 그렇죠. 봐야 되는 이제 거군요. 그러면서 예. 소위 말하는 우익 인사, 반동 인사들을 경찰서 형무소에 똑같이 가뒀던 거고 이번에는 북한군들이 후퇴하면서 그 사람들 전부 학살한 거고요. 다시 군인들 대한민국 국군 경찰 연합군들이 수복을 하면서는 북한군 점령 시절에 북한군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그렇죠. 부역자락해서 다시 죽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진은 북한군과 지방 자익이 우익 인사, 반동 인사들을 학살한 장면인데요. 네. 저 당산에서 22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무심천 서문다리에서는 청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우익 인사 120명을 학살을 했어요. 또 뭐 그 이외에 저 당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지금은 이장을 했습니다만 민영은 그 묘지가 있었죠. 네네. 그 민영은 묘지 바로 밑에서 또 85명을 죽여서 이래저래 합치다 보니까 한 450여 명을 북한군과 지방 자익이 죽였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복하자마자 미군이 조사를 했어요. 네. 죽은 사람들. 네.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박만수 대표의 활동이 예. 그 군경에 의한 학살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좀 비중이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인민군이나 어떤 지방 자익에 의한 학살의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그 정부라든지 또는 뭐 미국 측에 의해서 조사가 된 반면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보도연맹이라든지 좌익 인사들에 대한 학살의 경우에는 사실 쉬쉬하면서 당사자들도 어떤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정부의 어떤 공식 활동에서 조사가 됐던 거고 지금 우리 박만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소위 말하는 정부 영역으로 했던 기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의 이 뒤에 명단이 쭈루루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네. 그 충북 지역의 각 그 시군의 읍면과 마을에서 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사건으로 불법적으로 학살당했다 이 신원을 밝혔는데 제가 2,700명을 수록을 했어요. 네. 근데 정부에서 밝혀낸 거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부에서 밝혀낸 800명을 포함해서 2,700명을 수록한 거는 제가 18년 동안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해서 이 네. 명단을 수록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하고, 기억해야지만 사실은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잘못 행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라도 단죄를 해야 될 부분은 단죄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본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분들도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분들의 자손들의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억울한 어떤 누명에 의한 그런 조상의 죽음 또 억울한 누명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는 그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사실 좌우익이 협력해서 우리 어떤 주권 회복을 위해 싸웠던 그런 그 직후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이 이념 대립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되신 분들, 목숨을 빼앗긴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사상이 좌익이든 우익이든을 저희가 가려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네. 지난 5월 20일 날
과거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금년 말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는 이 가해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밝혀야 될 그 과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조사가 만일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를 더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기 활동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 뭐 빨갱이 아들이다, 뭐 간첩의 뭐다 이런 거에 짓눌려 있어서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밝히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찾아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에 대해서 저희가 단죄를 하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첫째는 또 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뭐 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많은 질곡 이런 부분들은 재택을 하지 못한 것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 책 2권을 내셨는데 좀 판매는 좀 되셨나요? 잘 아시면서도.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은 이 고둠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됐고요. 청주 시내에 있는 그 지역 서점,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서점에서는 이 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주 동네 서점에서 구매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그게 불편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많이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전쟁 책은 뭘 믿고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사무실 갔더니 온 책꽂이에 이게 빨갛게 쫙 꽂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좀 이 책은 저희가 보급하기 위한 운동을 제가 좀 나서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방송되는 날이 6월 25일인데요. 6.25라는 전쟁, 많은 분들이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쟁을 단순히 그냥 그 당시 어떤 포성과 사람들의 죽음과 이런 것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그 후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 전쟁이 낳은 질곡 속에서 우리의 현대사가 정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전쟁은 끝났고요.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기업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인터뷰 두 번째 손님은 바로 기억전쟁을 벌이고 있는 기억전쟁의 게릴라, 우리 박만순 충북 역사문화연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